통장에 찍힌 월급이 내년에도 같은 가치를 가질 거라고 믿으시나요?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다가 멈칫하신 적 있으시죠? 예전엔 10,000원이면 이것저것 담았는데 요즘은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도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월급이 너무 작아서일까? 오늘은 좋은 화폐와 나쁜 화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물가가 왜 불안한지, 그 뒤에 어떤 구조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은 화폐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금을 좋은 화폐의 대표로 가정하겠습니다. 금의 가장 큰 장점은 통화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금은 발견하고 캐내고 옮기고 정제해야 늘어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고 사람 손이 많이 갑니다. 이 번거로움 때문에 누구도 갑자기 금을 쏟아내듯 만들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금은 역사적으로 이미 캐서 쌓아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마다 새로 캐는 양은 제한적입니다. 금은 소모되지 않고 계속 축적됩니다. 지난 150년 동안 전 세계 금의 양은 해마다 대략 2%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느린 편이고 무엇보다 안정적입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돈이 예측 가능해야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30대 신혼부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집 문제로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아침에는 관리비 알림이 뜨고 저녁에는 전기요금 문제가 옵니다. 주말 마트에서도 작은 지출 하나가 망설여집니다. 이런 생활비는 매달 수십 번 반복됩니다. 좋은 화폐는 이런 계획을 세우기 쉽게 해줍니다. 돈의 양이 갑자기 확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급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핵심은 통화량 증가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쓰는 화폐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종이와 예금 중심의 화폐가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통화량이 빠르게 늘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속도도 매년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자료를 보면 유로화 도입 이후 가장 넓게 잡는 통화량 지표인 M3가 어떤 해에는 12% 가까이 늘어난 적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M3는 현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은행 예금과 채권도 포함합니다. 최대 2년 만기의 여러 금융상품까지 포함합니다. M3가 빠르게 늘었다는 말은 돈 역할을 하는 것들이 크게 불어났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면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의 구매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흐름을 물가 상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돈이 나에게 오기 전에 이미 가격이 먼저 올라버리면 월급 생활자에겐 체감이 더 매섭습니다. 여기서 좋은 화폐와 나쁜 화폐의 차이가 더 선명해집니다. 좋은 화폐는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가 속도가 느리고 비교적 꾸준합니다. 나쁜 화폐는 늘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급격히 늘고 구매력의 흔들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상징적인 발언을 보겠습니다. 전 독일 연방은행 총재였던 옌스 바이트만 박사는 2012년에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1971년에 달러와 금의 연결이 끊어진 뒤로 실물 자산의 뒷받침을 받는 구조가 사라졌다. 지폐는 결국 인쇄된 종이일 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지폐를 받는 이유는 법적 지불 수단이라는 점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다시 구매 활동에 쓸 수 있다는 믿음, 즉 국민의 신뢰라는 뜻입니다. 자영업자 사장님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10,000원을 받고 물건을 드립니다. 그 10,000원을 다시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종이는 종이로 끝납니다. 신뢰가 있으니 돈이 됩니다. 그래서 지폐 시스템은 신뢰가 바닥입니다. 평소에는 공기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이 신뢰가 흔들린 장면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퍼지면서 예금주들이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이 나와서 안전하다고 말해줘야만 안심하는 돈. 이게 좋은 화폐일까요? 좋은 화폐라면 본질적으로 그런 보증이 덜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쁜 화폐는 신뢰가 약해질수록 외부 보증이 더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2009년에 비트코인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나 특정 기관의 보증 대신 거래자 간 합의로 작동하는 구조.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된 화폐가 주목받은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제 왜 전 세계가 이런 구조로 오게 되었는지 뿌리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가 순수한 지폐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원래 종이가 화폐로 통용되려면 실물 자산이 받쳐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태환성입니다. 지폐를 가져가면 금 같은 것으로 바꿔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1971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금 한 온스를 약 5만 원 수준으로 고정해두던 약속이 무너진 셈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베트남 전쟁 같은 큰 지출로 미국의 부채가 늘었습니다. 달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미국의 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생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거나 신뢰를 회복해야 했지만 국가는 지출 축소를 꺼립니다. 돈을 더 풀어 당장에 불을 끄는 쪽이 정치적으로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이 쌓이면서 지폐 시스템의 시대가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이 나옵니다. 국가는 화폐를 만들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점은 거민에게 대체로 불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폐의 독점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매일 쓰는 가장 중요한 상품인데도 말입니다.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인을 잘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화폐의 최종 책임은 결국 정치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화폐 신뢰는 흔들리고 보증 발언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모순이 나쁜 화폐의 취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를 아시면 흔들릴 때 덜 흔들립니다. 지금의 화폐는 신뢰 위에서 돌아가고 신뢰가 흔들리면 생활의 체력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 없는 결제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고정비는 줄일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건 투자보다 우선입니다. 체력이 있어야 어떤 선택도 가능합니다. 사회가 어수선해지면 불안이 커집니다. 그 불안이 성급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한쪽으로만 몰아두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 흐름을 지키는 자산, 물가에 덜 흔들리는 성격의 자산, 이런 식으로 구조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제 핵심만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좋은 화폐는 늘리기가 어렵고 증가 속도가 느리며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나쁜 화폐는 늘리기가 쉽고 어떤 해에는 통화량이 크게 늘어 구매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폐 시스템은 실물 자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 위에서 돌아갑니다. 신뢰가 흔들릴 때는 국가나 정치인의 보증 같은 말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투자에 관심이 매우 큽니다. 불안이 커졌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왜 투자를 하느냐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실패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 화폐 시스템의 이해가 우선입니다. 화폐 그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시스템을 알게 되면 스스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준비 없이 시장에 뛰어들 때가 많습니다. 운 좋게 벌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큰 실패를 겪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고통을 줄이려면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자로 김 과장이 그 공부를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유익한 정보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